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헌재에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이 피청구인 뭐 출석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자,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이 직무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그래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은 예. 그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사유, 그것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진숙이란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네. 적격자냐 아니면 그게 음. 좋은 인사냐 나쁜 인사냐의 문제하고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뭐 그 전에 대전 MBC 사정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네. 발언이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드러난 갖고 있는 생각이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 네. 이 문제는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이준석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되고 워낙 예. 탄핵 소추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갖고 탄핵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탄핵이 기각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지금 윤석열도 예.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단 말이죠. 이건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중에 벌어졌던 네. 비상계엄 선포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직무도 복귀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지네요. 근데 그동안 탄핵 소추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물론 피소추인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 소추의 상당수는 또 이준석 위원장하고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거 뭐 쫄 한두 명 살아온다고 무슨 대세의 지장이 있어요. 쫄 한두 명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래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거고 네. 헌재 판단도 당연히 파면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제 있었던 3차 이제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이 나와서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갔는데요. 네. 내용을 보셨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 군인들과 뭐 김용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최상목도 그렇고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을 윤석열이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볼 때 참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사기범들 뭐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수사하다 보면 네네. 그 거짓말쟁이의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습니까? 예. 그 아주 거짓말을 심하게 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네. 그래서 입 벌고 뭐 이런 단어도 많이 회자가 그렇죠. 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뭡니까? 더 이 보면 예. 일생이 거짓말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도 됐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일생이 거짓말이야.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것까지. 경력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건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야.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예. 네, 최고봉이 있어요. 최고봉. 야 저건 숨 쉬는 것 같지. 사실은 거짓숨이야. 거짓숨. 두 번에 한 번은 거짓숨이야. 숨 쉬는 거조차. 숨 쉬는 거 그렇죠. 숨 쉬는 게 아니었어. 네, 네. 근데 거의 최고봉 수준이에요.
그 화요일 날 헌재 나와서 하는 얘기를 예, 보면 보셨죠?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다라는 네. 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증거는 많지만 예. 가장 가장. 직접적이고 네. 구체적인 증거가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일단 1호부터가 그렇죠. 위헌이니까. 그렇죠. 1호부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네. 줬다는 쪽지에 적혀 있는 비상입법기구입니다. 네. 그거는 국회를 무력화 내지는 국회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 행위라는 직접적인 증거예요. 근데 이 2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피소추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어디서 뺏겨왔는데 나 보지도 않았다고. 보지도 못했다. 네. 뭐 이런 주장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는 쪽지는 그거 다 모르는데 그 김용인이 썼나? 나는 그거는 모르는데 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포고령은 김용현이 어디서 베껴올 데가 없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해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건데 옛날 그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 나왔던 포고령을 보고 베꼈다라는 게 윤석열 맞아요. 측의 주장인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그게 4공하고 5공하고 헌법에 국회 해상권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국회 해상권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시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베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포고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그러니까 김영현이 어디서 베낄 만한 그 샘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네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네. 포고령인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한 번도 안 봐요. 물론 그 포고령 내용 중에 야간 통행 금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친히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삭제 지시했다라는 진술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비상입법기구가 포함된 쪽지 내용을 김용현이 작성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 뭐 그런 아니 누가 위에요 기본적으로. 김용현이 그 내란 수계고 네. 마치 윤석열 그냥 종사자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그 CR도 안 먹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쪽지 사실 이제 A4 우리가 이제 보도 봤지만은 그냥 뭐 서류잖아요. 문건이잖아요. 문건을 그냥 딱 줬다는데 최상목도 얘기하는 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윤석열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줬다. 그럼 최상목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거짓말 하고 거기까지는 있느냐? 진실이죠. 네.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보지도 않았다. 보지도 않고 예.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예, 차관한테 준 거예요? 줬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윤석열이 그 쪽지, 그러니까 문건을 건넨 것은 최상목이 확인해 준 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네.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건 받았다고 하는데 뒤에 그거 안 보고 내가 몰랐다고 해야지. 이렇게 최상목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 비상 입법 기구.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화요일에 딱 2개 물은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총 쏘고 뭐 도끼로 문부셔서 들어서 끌어내라고 했냐 그런 취지 계엄군 투입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없습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끝냈고 최상목 문건 이것도 비상 입법 기구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국회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하기 위해 아예 이제 이거를 없애버리고 비상 입법 기구 가려는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헌재가 딱 중요하게 보는 2가지 핵심이 딱 2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국헌 그거로 문란. 사실 끝나는 거죠. 그거로 탄핵 재판은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봤다. 헌재가 탁 집어서 거기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은 아마 어제 국조특위가 있어가지고 오늘 나와서 얘기하면은 이게 또 자기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글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좀 거짓말하는 걸 계속 반복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 힘든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제 타고난 거짓말쟁이거나 타고난 거짓말. 뭐 그런 거죠. 예, 참 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오면은 김용현 전 장관도 아마 이제 나올 걸로 그렇겠죠.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예.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윤석열이 직접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네. 형사 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징계 재판입니다만 네. 그 절차나 이런 거는 형사 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 소송법에는 네. 피고인이 직접 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도 피소추인이 증인을 상대로 직접 물어볼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성정상 네. 직접 물어볼 거예요. 개입할 겁니다. 그래요? 네, 못 참고. 그러면은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 그러니까 피청구인으로 나와 있는데 마치 검사 윤석열로 돌아온 것처럼 그럴 물어보는 거예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변호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물어볼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 검사 때 모습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신문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 걱정이 좀 되는데 증인 신문을 하면서 네. 고개를 계속 흔들어서 증인을 헷갈리게 하고 정신을 쏙 빼놓고 그런 필살기를 또 네.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내란수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란수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숙이 나왔는데 한번 말씀 예.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좀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뭐 이진수 지금 국회 쪽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쪽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진숙이 복귀 때문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많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대마가 중요하지. 네, 대마.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대마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닌 그 사람. 아니 그리고 예. 어차피 조기 대선은 네.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시기의 문제지. 이게 음. 뭐 4월 말이냐, 5월 네. 달이냐, 뭐 요 정도 문제만 있는 거지.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네. 스케줄대로 2027년 3월까지 지금 정부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정도 이렇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 중요하지 뭐 방통위원장 한 명 살아와 돌아온다고 몇 달이나 더 하겠어요. 그런 거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헌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와 언론을 초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를 또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헌재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초갑인 거예요. 내가 갑이 돼야 돼. 내가 아니, 갑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다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들도 다 하고 뭐 다 되는데 정말 네. 바다도 갈라질 판인데 여기는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먹혀. 그렇네. 안 먹히는 대사 그거 원래 그런 거지. 그거는 네. 태생적으로 먹히면 안 되는 거죠. 상권 분립인데. 네. 국회가 그런 거고 예. 언론이 그렇잖아요. 언론이 그럼요. 권력자가 말하는 대로 다 먹히면 그게 언론이 언론이- 아닌 거지. 그거는 그렇죠. 태생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음.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입장에서 완전 초갑이네. 아하. 내 말이 안 먹혀 말빨이. 초갑이네.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 감히 내 말을 안 따라? 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갑 중에 갑이네. 네. 나머진 다 을이거든. 아하. 딱 얘네만 없으면은 진짜 내가 진짜 갑인데. 내 말대로 다 되는데 말빨이 안 먹혀. 아니 그게 말빨이 먹히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지금 이게 피땀 흘려서 지켜온 이 민주주의에 대한 아예 뭐 생각도 그러니까 없고 기본적으로 예,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다. 네.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 이게 자세는 왜 계속 이렇게 되는 이거는 못 고치는 겁니까? 이거 원래 그건 이렇게 뭐 몸에 밴 습관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도리도리 또 하더라고요. 그래도 헌재 재판관들한테 깍듯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강 강약이지. 뭐 강약 약강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고. 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거지.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헌재가 강하죠. 왜냐면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지. 네. 탄핵돼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탄핵이 네. 기각이 되면 형사 재판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구속이 형사재판. 돼 있지만 네. 뭐 보석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형사 재판이 음. 뭐 불구속인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 네. 물론 내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논란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니까. 그것도 근데 논란이 있겠네요. 탄핵되는 순간에 그런 논란은 다 없어지는 거죠. 음.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럼요.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없어지고. 뭐 내란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기소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네.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여죄를 수사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다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예. 글쎄 뭐 생전에 밖에 나와서 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탄핵 재판이니까 그나마 그 앞에선 깍듯하죠. 근데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야씨 국회 언론보다 초갑이 너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 얘기는 지금 못하는 거죠. 못하죠. 지금 헌법재판관이 이제 목줄 딱 쥐고 있는데 못하는데. 근데 이거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론 끝난 다음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네. 물론 뭐 이제 건강검진, 그러니까 검진 차원에서 갔다 이걸 미룰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허락도 받고 갔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 조사를 또 뛰어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응하지 않았고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 전략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예,
그 화요일 날 헌재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구병원에 간 거잖아요. 네, 삼청동에 있는. 지구병원에 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예. 정말 저자가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구나. 아. 왜냐면 그 지구병원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상의 대통령 전용 의료 시설인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 청와대 옆에 있고. 그러니까 거길 갔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비록 무속은 됐지만 네. 아직 현직 대통령인 건 맞구나. 이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특권을 누리는구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었고. 없었고. 아니 그리고 뭔 일인지 정확하게 사유는 모르는데 무슨 안과 때문에 갔었다는데 아니 구속된 지 며칠 됐다고 저렇게 대통령 전용 의료 시설을 그 이용하는 게 맞나? 그리고 거기서 진짜 진료만 받고 나왔을까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추측도 난무하기도 하고 국민들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광경이죠. 생각을. 그거는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그렇죠. 의료 시설이 있다는 걸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데 예.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물론 뭐 대통령의 경우에 뭐 일반 병원 출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의료 시설을 둘 수는 있는데 딱 그거에 진짜 아직 대통령이었지. 대통령이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고 공수처 수사는 아마 끝까지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놓은 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수사가 불법이고 영장이 네. 불법이다. 그 얘기를 쭉 밀고 그렇죠. 가기 위해서. 일단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예.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 이 주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불법이다. 이 적법성 시비를 계속 걸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 자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면 오늘 막 11시에 공수처가 기자 브리핑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검찰에 넘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도 사실은 수사권 없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네, 마찬가지죠. 공수처와 같은 논리로.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입법상의 큰 흠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없던 문제가 지난 정부 때 이른바 사법개혁 이후에 이제 생겨난 거죠.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부분도 네.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검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또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이 응할 것이냐 뭐 친정에 가서 마음 편하다고 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있고 검찰이 글쎄, 뭐 어떻게 근데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한 번 정도는 출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아이, 니네도 어떻게 나오나 그냥 보자 뭐 보자.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간다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근데 예? 특검이 빨리 최상목이- 됐으면 모르겠으나 최상목이 맡고 있었어. 지금 특검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특검 기간. 후보 추천 또 특검 지명 준비 기일 네. 뭐 사무실도 꾸려야 되고 파견도 받아야 되고 뭐 특검 보도 임명을 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네. 일단 구속 기간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는 검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제 특검에서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검찰에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기소한 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뭐 윤석열을 봐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공소장 초안은 어느 정도 지금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긴 한데 좀 불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그 영장이 이제 신청이 된 걸 뭐 기각을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막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거든요. 그건 저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걸 왜 기각하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거 보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할까?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이제 사유가 뚜렷한 있을까? 영장 기각 사유가 안 알려져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원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거의 동시에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가 돼 그럼요.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타협을 본 거잖아요. 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가자. 음. 가고 가자. 10시 33분에 가기로 하면서 예.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은 좀 미루는 거로 이제 타협을 보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건데 네. 그런 그 어떤 협상 내진 타협의 내용 중에 하나인가? 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희한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어. 기각할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실은 이걸 적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경찰이 신청한 걸 검찰이 기각을 해서 다시 뭐 영장 재청구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일단은 좀 보완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왜냐하면은 김성훈 차장이 복귀하니까 거기 있는 경호관들이 뭐 우리 이제 그러니까요. 그만두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김성훈 차장이 지금 이제 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호관들이 피해를 계속 네. 보고 있고 멘붕에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정리를 예. 해줘야죠. 예, 정리해 주는 해줘야 게 돼요. 맞죠. 그리고 어제 국조특위 내란특위 나온 이 김성훈 차장 모습 보니까 뭐 당당하더라고요. 뭐 폭죽은 샀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생일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 좀 청와대에 계셔봤으니까 경호원들이 경호처가 이렇게 생일 차에 벤츠에 마이바흐 뒤에 풍선 아니면은 뭐 노래 연습하고 삼행시 짓고 이런 것들이 좀 예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그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죠. 그건 예. 경호처가 망가진 거죠. 경호처 간부들이 지들이 아부하느냐고 아첨하느냐고 경호관들의 명예도 실추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못할 짓을 시킨 거죠, 사실은. 못할 짓을 시켰다. 예. 그런 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하. 그 역사책을 봐도 보면 예. 이게 항상 폭군이나 뭐 혼군, 네, 정신이 혼군. 맑지 않은 네. 사람 주변에 이제 간신들이 꼬이잖아요. 왜냐면 간신 아닌 사람들은 다 쳐내니까 예. 다 쳐내니까 결국에 주위에 음. 간신들만 남는데 네. 이 간신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부를 하잖아요. 네. 연산군 때도 그 병조 판사했던 임사홍, 임사홍과 그 아들들이 채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예.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예. 이렇게 찾아내고. 여인네들을 연산군한테 바치잖아요. 그게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짓들을 기상천외하게 하잖아. 근데 그런 짓을 하면 더 이뻐해. 그러면서 권력이 더 쏠려. 그게 이제 폭정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거죠. 항상 이상한 그 지도자라고 네. 칭하기도 뭐라고 뭐 하여튼 이상한 괴이한 권력자 주변엔 간신이 꼬이고 그 간신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부를 하고 뭐 그런 거죠. 폭죽 뭐 예. 풍선에 노래자랑 또 뭐야 작살로 확 그러니까 여름휴가에서 이제 해군 함정을 진짜 이 파티장으로 선상 파티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게 뭡니까 우리 군을 계엄군 이번에 계엄 사태도 내란 사태도 그렇지만은 우리 군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그 연결고리가 또 경호처가 있는 것이고 김성훈 차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내란특위 청문회 얘기를 조금만 이어가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개입 의혹의 증언 자체를 거부했어요. 예. 선서도 안 하고 뭐 선서 안 하고 증언 거방 우리가 뭐 봐오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뭐 키맨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네. 이상민 장관 우리가 좀 잊고 있던 사람. 왜냐하면 계엄 당일에도 일찍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뭐 사람들 그 핵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소방청에 얘기해가지고 이거 단전단수 일부 언론에 해라 이러니까지 하고 이상민 전 장관 입이 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침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위원 중에는 김용현 네. 뭐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김용현 빼고는 지금 뭐 가장 다들, 중요한 네.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그리고 워낙 친하니까 네. 사전에도 분명히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커 보이고.
뭐 이른바 충안파 네. 중에 한 명이고 핵심 장관이었으니까. 음. 근데 물론 어제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일체 증언을 거부했는데 법률적으로는 뭐 보장된 건 맞아요. 네, 본인에 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건 법률적인 권리인 건 맞는데 네. 문제는 그런 어떤 방어권 내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지 말라고 마련해 놓은 장치잖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일국의 장관식이나 얼마 전까지 하던 사람이면 그 보통 사람들하고 다 같은 권리를 누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힘 있던 사람들은 조금 그런 권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지. 근데 본인 거는 귀신같이 찾아 먹어요, 보면.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 악용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만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른바 엘리트들, 그다음에 정말 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법을 악용해서 사실 체포 적부심까지 하면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뭐든지 다 해서 시간을 끌려는 모습들. 아니 그리고 네. 뭐 이게 리더, 뭐 지도자 이런 거창한 말까지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 내지 네. 수장 같으면 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워낙 잘못 판단하고 그 이성적인 그 머리가 없어서 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쳐요. 그거 다 시켰잖아. 계엄군 출동하라고 뭐 특전사령관한테도 그렇죠. 시키고 예. 수방사령관한테도 뭐 임무 부여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실패했어.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네. 권력자가 실패했어. 그러면 빈말이라도 이거 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나를 믿고 내 명령에 따라줬던 장관이나 사령관들은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고 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책상 앞에 써놨었잖아. 물론 벅스타일. 영어로 쓰여져 아, 있어서 한글로 써놨어요. 그 영어라 뜻을 모르나? 아니 그거는 어느 대통령도 안 하던 건데 그거를 맞아요. 책상 앞에 늘 내놓고 뭐 방송할 때도 그거 보이게 맞아요. 해놓고는 친위 구테타 실패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보 전략이야. 제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요? 제가 다 했지. 네. 김영현이 다 하고 아마 그 뭐 제가 하지 않았나? 난 모르는데 완전 바보 전략이야. 제가 책임이에요. 제가 수괴지. 내가 무슨 수괴야? 내가 뭘 알고 능력이 어디 있어서 내가 수괴를 해요?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비겁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김영현한테 자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내란 수괴 이 혐의로 처벌받는 거, 이거 뭐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 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전략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이 되죠. 상황에서?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윤석열 지목하고 있는데 윤석열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먹힐까 과연 법정에서 오늘 아마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오늘 네. 헌재에서. 이거 라이브로 중계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헌재에서 오늘 증인 오늘만 신문하는 거 라이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그래도 빨리빨리 올리거든요. 보고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이 나온 영상 많이들 보셨는데 그동안 잘 못 봤던 도리도리도 이번에 좀 많이 보이고 뭐 이제 특유의 이제 이 자세도 뭐 보이면서 그냥 아직까지 내가 대통령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은 이게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 올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함께 싸우겠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했고, 사실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계속 수차례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그 연장 차원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런 염려도 그렇죠.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선동 내지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습격당했던 적이 있나?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적어도 그건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몰라 6.25 때는 있었을래나? 뭐 전쟁 중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뭐 80년대 이른바 법정 투쟁을 할 때도 네.
법정에 나가서 거기서 변론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뭐 거기서 논박을 벌였던 것이지 네. 법정을 때려부시자 이랬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무법천지인 거죠. 법원을 습격해갖고 거기서 난동을 벌였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지금 우리 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광훈 씨 만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또 했었고 또 이제 서부지법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강남서 소장하고 통화해가지고 훈방 조치 얘기를 해서 뭐 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면면이 이게 뒤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 이제 아까 이제 유도 선동 말씀하셨지만 또 윤석열 피의자까지 계속 뒤에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있죠. 예. 그런 효과가 있죠. 음. 그러면서 뭐 별일 없을 거다. 뭐 그렇죠. 그러면서 훈방된다. 훈방될 거다. 훈방된다고 음. 하니까 믿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사실은 이게 경제적 이익하고 크게 관련이 되어 있죠. 요새 경제적이야. 이른바 그 시사 뭐 극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슈퍼챗. 예, 이른바. 슈퍼챗을 비롯해서 뭐 후원금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벌려고 자꾸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필요로 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화면에 담을 수 있어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뭐 후원금을 받아도 더 받을 테니까 그런 것을 연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일부 잘못된 사람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치 배우의 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정광훈 좀 목사라고 지금 스스로 칭하는 네.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건 법적으로 단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짓 하면 정말 중벌을 받는다. 이거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네. 그 법원의 재산적인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끝까지 다 물려야죠. 그러니까요. 이걸 국민들이 보면서 만약에 이게 뭐 솜방망이 처벌이나 그 국민들의 정서에 안 맞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사실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또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예. 사실은 범죄를 따지면 검거율은 높습니다. 대신 잡아. 예. 처벌이 약해요. 다른 나라를 보면 검거율이 떨어져요. 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CCTV 잘 돼 있고 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검거율이 낮은 대신에 잡히면 그냥 중형을 선고해 버리는 그렇네요. 이른바 예. 일벌백계 아하. 보면서 비슷하게 하면 이렇게 중한 형을 받으니까 따라하지 마. 네. 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좀 거꾸로죠. 근데 네. 이번 사태는 중형을 선고해서 이게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려는 행위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네.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경찰력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세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네. 너무 세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경찰을 때려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으면 어디 손을 대요. 그 손댔다가 뭐 현역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 할아버지도 거기서 바로 현행범 체포돼 갖고 뒤로 수갑 그렇군요. 채우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단죄를 해야 예. 진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 민주주의 이 바운더리에 있는 민주정당이 맞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도 그렇고 이른바 극우 이 세력과도 그렇고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춰지는 모습은 네. 저게 합법적인 합헌적인 정당이 합헌적인 맞나라는
의문을 계속 들게 하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태도가 확 바뀔 수 있는 계기는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당 후보로 확정된 후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가 나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높은 확률로 거기서 선출된 확정된 후보는 지금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과 같은 그 스탠스로는 득표율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오판하는 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지금 지지율 올랐다고 지금 오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선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계속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다른 선거면 모르겠어요. 네, 네.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시도지사 선거 같으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영남에선 더 먹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 그냥 하나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유권자는 다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거보다도 어. 대선은 사실은 이른바 중도표를 잡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집토끼만 갖고는 절대 못 이기는 선거란 말이에요. 영남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죠. 하지만 대선을 예.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그 대선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네. 후보가 앞장서서 용납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 내뱉는 말은 네.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이제 국민의힘 아니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은 김민전 의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 관련된 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좀 보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 뭐 기사도 올리고 해서 의원들 모인 단톡방 단체 채팅방에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항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은 백골당까지 이제 불러오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극우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한테 선물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경찰이 시민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모습으로는 예. 곤란하죠. 그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저희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판단을 계속 내리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면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 동력이 된다. 그리고 당 지지율 국민의 뜻이니까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행사 기준 오락가락한다. 대놓고 법 무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무나 이제 나라 국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좀 꾀하는 모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민주당의 이제 역할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 이 국면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국정 운영과 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특히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 키세스 키세스 우리 전사들이 함께하면서 이걸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른바 극우 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또 뭉치면서 마치 양 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듯이 또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이것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면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네. 그 이른바 뭐 양쪽 다 강경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는 없다. 네. 근데 중도는 없지 않죠. 있죠. 근데 중도는 움직이죠. 그때 선거 때마다 그렇죠. 움직인다고요. 예, 중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네. 있습니다. 저는 아하. 제 생각엔 분명히 적어도 30% 이상의 중도층은 있어요. 네. 근데 거길 잡아야 무조건 선거는 이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대선은.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방금 언급됐던 실용주의 예. 이런 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계속 더 자주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 지금 진짜 엉망이거든요. 엉망.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잘할 것이냐 이걸 평가하실 것 같고 자 지금 이진숙 위원장 이 탄핵 소추 기각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각 의견 재판관 4명 이름이 나왔네요.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네 사람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4대 4였던 4대 모양이죠. 4였습니다. 아하 4대 4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차피 이제 6명 이상 탄핵 그렇죠. 찬성해야 예. 인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2명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2명의 표가 부족했다. 자,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딱 보고 정영식 이름도 있고 뭐 김영도 이름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윤석열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 결정은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고 저는 마찬가지로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예상을 합니다만 네. 그건 거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49. 49. 99.99%의 확률로 탄핵은 무조건 인용된다. 그러니까 네. 0.01%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네.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아 그래요. 정말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안심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 떨리고 막 조마조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뭐 아니 그래서 사실은 수습이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건 외국인들의 눈에는 불확실성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줄수록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네. 외교 안보적으로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이 제일 어정쩡하고 불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네. 취임이 이제 있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트럼프의 칼날을 피하고 트럼프의 예봉을 피해갈까 막 고민하고 막 누구 보낸다 누구 만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공백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는 리더십 부재인 상태니까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핑계로 미국 갔습니다만 그건 정말 100% 핑계예요. 핑계. 아니 왜요? 트럼프 대통령 예. 잠깐이라도 만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니면 없죠. 거기에 예. 100m 이내에 접근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명도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예. 취임식을 이유로 출국할 정도면 적어도 그 미국 국회의사당, 연방 의사당의 우리식으로 로텐도 홀이 있잖아요. 예, 예. 사실은 우리가 그거 베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구조가 아. 같죠. 가운데 이렇게 큰 홀. 공간이 네. 로텐도 홀 우리 명칭도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아. 거기서 벌어졌던 취임식에 네. 참석했던 600명이 정말 참가 대상이고 초청받은 거예요. 상하원 의원들. 네. 예. 어? 그다음에 그 전현직 600명 대통령. 빼고는 예. 초청받았다고 얘기엔 약간 네. 갸우뚱? 아니면 이제 그 강당에 예. 그 들어갔던 1,200명까지 뭐 아. 쳐줍시다. 예. 나머진 사실 초청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입장권을 구했던 거지. 아. 그 아레나에서 열렸던 2만 명 좀 넘게 들어갔다는 거는 예, 체육관에서. 우리 잠실에 무슨 야구 보러 가듯이 입장권을 구했던 건데 사실 거기 들어가지도 예, 못한 사람도 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추워서 호텔에서 취임식 받때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여기서 보지 그러면 대구에서 그거 뭐 못 봐요? CNN이나 뭐 틀어놓으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국내에서 뭐 극장 하나 빌려서 보든지 아니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걸 봤다라니까. 국내에서도 방 안에 뭐 웬만한 미국 케이블 TV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저 예. 뒷번호 가면 맞아요. 그거로 보면 되지. 꼭 굳이 그거를 미국 가서 미국 호텔방에서 봐야 되나? 아. 그거 다 핑계예요, 사실은. 아, 그렇네. 근데 나쁜 거는 네. 핑계 대고 예산
써가면서 뭐 가갖고 뭐 할 일도 없으면서 간 사람들도 다 나쁘지만 여기서 불질러 놓고 간 사람들 여기서 예? 법원 습격하라고 사실상 선동하고 불만 질러놓고 지는 싹 빠져갖고 미국 간 사람들 정말 나쁜 거죠. 윤상현 나쁜 의원, 사람들이에요. 또 관저 앞에 갔다 뭐 나경원 의원 등등 생각이 나네요. 떠오르네요. 자, 홍준표 시장은 추워서 안 가고 아니 하여튼 재미는 있는데 네. 좀 씁쓸한 재미야. 그런 거는 그 개그라고 해야 되나? 그 개그를 치고 있어 거기서. 허무 개그 느낌이 좀 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뭐 SNS 글도 여기에 남겼지만 제가 딱히 뭐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 공부하신 그 분들은 의미도 없어요. 그거 보시면 볼 되고요. 의미도 없어. 그냥 네. 예산 써갖고 비행기 네. 비즈니스 타고 갔는지 뭐 퍼스트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편한 좌석에 앉아서 미국 가서 아. 밥 먹고 뭐 예. 호텔 조식 먹고 오는 건데 여행 관광 보면 뭐 미국 한번 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 지금 대구 시민들도 화났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행태에 있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그런 시장이. 의미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연방 공무원의 임명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리고 효율부 만들어서 예. 그 뭐 일론 머스크하고 또 한 사람을 공동 대표 시키면서 이제 정부 예산이나 조직 이런 예. 걸 효율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네. 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속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시자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저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음. 절대 못 되겠습니다만 오해들을 하는 게 있어요. 오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뭐 이민자 막겠다 그러면서 반이민 정책을 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는 맞아요. 네. 장벽도 높이고 없던 장벽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상 뭐 그 비용도 멕시코 니들이 돼, 뭐 캐나다 니들이 돼 이렇게 뭐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거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게 막히면 임금 올라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관세를 높이면 이른바 보편 관세.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모든 품목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그건 현실적으로도 좀 조만간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관세를 높이면 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미국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대략 절반 정도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가를 안정시켜 보편 관세가 다 더 매기면 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인기 전략을 맞아요. 피면서 재정 정책을 많이 써서 또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네. 4.8%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5% 이제 곧 뚫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6%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이 하면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랐고 네. 채권 가격은 떨어졌단 예.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예. 불법 이민에 대해서 배척하는 건 맞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민자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트럼프 백인 대통령 우월주의 막 그런 느낌 들고. 돈 좋아한다 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돈 좋아하는 건 맞지. 하다못해 뭐 코인 발행까지 하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 코인에 영부인 코인까지 발행할 그러니까요. 정도니까 돈 좋아하는 네. 건 맞는데 네. 그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 선정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 그 장벽을 높였어요. 원래는 미화로 50만 불을 투자하면 투자 이민을 받아줬었는데 네. 이거를 90만 불로 아. 높이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훨씬 오래 걸리도록.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돈 좋아할 것 같은데 돈 들고 가서 미국 살겠다는데 왜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트럼프답지 않은데. 그러게요. 근데 그게 트럼프다운 거예요. 왜요? 트럼프가 보기엔 야, 돈 50만 불 들고 와서 미국 살겠다 그러느냐? 안 받아. 필요 없어. 푼돈 안 받아. 이거 적어도 100만 불 가까이는 돼야 돼. 그래도 받아 예. 줄지 말지야. 대신 어떤 이민 문호는 대폭 넓혔냐면 네. 이 NIW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라고 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받아주는 이게 EB2 비자가 나오는데 네. 이공계나 무슨 특별한 기술 뭐 이런 AI 뭐 뭐 인재들 갖고 있는 예. 사람들은 영주권을 대폭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네. 돈 좋아하죠. 돈 중요하죠. 근데 결국엔 큰 돈 버는 거는 잔돈 들고 와서 이민 오겠다는 사람 많이 받아서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야. 네. 큰 돈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버는 거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미국 가서 살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 받아주는 차원에. 거예요. 예. 사고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차피 큰 돈은 스마트한 사람들이 벌어다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불법 이민자를 막아. 그러면 싼 노동력이 끊기면서 임금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대체제가 뭐예요? AI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은 7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 오픈 AI, 뭐 오라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까지 네. 해서 뭐 법인을 만들겠다고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에 불법 이민자들이 시간당 아주 싼 임금을 받으면서 오렌지를 따는데 이거 불법 이민자 끊어지더라도 그러니까 AI하고 로봇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AI가 적용된 로봇 팔. 이거 익었네 오렌지 이제 딸 때 됐네. 로봇 팔을 이용해서 따면 어느 게 효율성이 높겠어요. 생산성 높아지고 네. 비용도 덜 들고. 이건 24시간이야. 그렇죠. 휴게 시간도 필요 없어요. 잠잘 시간 필요 없고. 아무리 싼 노동력이 있어도 기계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야 불법 이민자 예. 막히더라도 AI 이용해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로봇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싸지. 이런 사고거든요. 그건 가끔 닦고 조이고 기름칠만 해주면 돼. 로봇 팔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관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0% 정도의 보편 관세로는 물가가 크게 튀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리고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포퓰리스트고 인기 영합주의자인 거 맞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세게 재정 정책을 펼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막판에 바이든 정부 네. 때 푼 재정은 채권을 막 어느 대통령도 네. 그렇게 그만큼 많이 풀 수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8까지 올라갔던 국채 금리가 지금 4.6까지는 내려왔어요. 최근에 5%까지 안 가고 네,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심하겠고.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책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도 막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요. 사용하는 단어도 쉬운 단어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식해 보이는지만 그 사람 와튼 나왔어요. 와튼. 야. 물론 뭐 그 미국에는 입학하는 경로가 여러 경로라 부자 아버지 덕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와튼 스쿨 나왔어요. 네? 트럼프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국 봐라. 혼돈 상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한국 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하는데 참 트럼프 얼굴이 이제 새겨진 막 피켓 들고 서부지법 막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성조기 흔들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트럼프? 그것도 오해하는 거죠. 예. 미국 기준에 의하면 윤석열은 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고 상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예. 누구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네. 미국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있는 상황 윤석열.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미국의 그 입장은 지금 정권이 교체돼 똑같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확고하죠. 확고하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저희가 뭐 몇 시간마다 한번 이어가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자 공수처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내란 혐의 이 사건 검찰로 송부한다 이렇게. 그래요? 입장을 아니, 밝혔네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까? 예. 아니 왜냐면 공수처에서 아무 일도 안 됐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체포영장 집행도 경찰이 해준 거지. 그렇죠. 1차 때 처음에 그 경찰에다 아예 다 맡긴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률적으로 되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던 거지. 그러니까 네. 적어도 앞장서는 처근해야지. 음. 밥상은 경찰이 다 차려주더라도 네. 숟가락은 공수처가 들어야지. 어떻게 숟가락도 경찰 보고 들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번에 이제 명태균 사건에서 보면 알듯이 창원지검 이 검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한테 휴대폰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왜 이걸 이렇게 남겨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이 아니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김성훈 차장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명태균 얘기도 그렇고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크다는 아니, 거예요. 일단 지금. 감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사냥에 비유하면 수사를 뭐 다른 비유는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꿩하고 뭐 멧돼지 사냥이 다른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훈련된 사냥개가 사냥을 잘 하는 거예요. 생판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그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치와가 사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감시 감독 하에 하던 사냥개한테 사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자 이제 특검이 빨리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총 정리는 특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큰데. 지금 빠진 데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수사권이 어디냐, 뭐 경찰, 공수처, 검찰, 서로 뭐 견제도 했고 맞아요. 수사권 갖고 논란이 지금도 있는 상태고 이거 절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수사가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펑크도 많이 나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 같은 건 지금 그렇네요. 수사가 거의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총 정리해야 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총 정리는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특검이 당장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하던 기관이 하도록 하는 게 맞죠. 일단은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의 뭐 이 밀도나 이런 걸 볼 때 그게 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감시하면서 견제하면서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그 대전제는 국민들 생각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용남 의원과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어쨌든 목요일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준숙 위원장이 돌아오게 됐다. 헌재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차례 설명하셨지만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도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 명절 인사 포함하셔가지고 좀 안심시켜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해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는 뭐 탄핵 인용을 안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도 이렇게 보면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김용현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도 일단 하이라이트를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설에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좀 모든 국민들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설 명절 잘 세고 저희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잘 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